기본 단위, 기본 차원이 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도 단위, 유도 차원이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유도 단위, 유도 차원. 첫 번째,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은 면적, 넓이가 되겠죠? 길이 곱하기 길이, 면적, 넓이. 기호로 에이리어, A라는 기호를 써요. 면적의 기호는. 미안합니다. 중딩 때 배웠던 거 한 번만 해볼게요. 다 아실 건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사각형 A, B를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 넓이는 A 곱하기 B죠? A 곱하기 B. 네, A는 A 곱하기 B.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반지름을 다뤘었어요. 그죠? 반지름.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 중딩 때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A는 3.14가 원주율 파이잖아.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반지름 곱하기 3.14. 근데 이 반지름 말고 이제 지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름에 대한 기호는 D라는 기호를 써요. 그러면 R과 D는 어떤 관계겠어요? D는 2R이 되겠죠. 반지름의 2배 하면은 지름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R은 2를 이쪽으로 나누기로 보내야 되겠죠? 2분의 D가 되겠죠. 이퀄을 기준으로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똑같은 짓 하면 성립하잖아요. 양변의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제곱은 D에도 2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D의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R의 제곱 대신에 4분의 D의 제곱을 대신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앞으로는 4분의 파이 D 제곱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원의 면적. 자, 그 다음에 추억의 도형.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은 윗변이 있고 아랫변이 있고 높이가 있잖아요. 사다리꼴의 면적 어떻게 계산했었죠?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 기억하시죠? 다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은 A도 길이고 B도 길이고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은 면적이 된다는 뜻이죠. 길이의 제곱 하면은 면적이 되는 거잖아. 길이 플러스 길이 하면은 플러스니까 길이죠. 길이에다가 높이라는 길이를 곱해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결론은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길이의 제곱. 그러면은 면적의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의 차원. L의 제곱이 되겠죠. 길이가 L이니까 L 제곱하면은 면적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적의 단위는 길이 단위에다가 제곱만 붙이면 돼요. 길이 단위에다가 제곱 붙이면 면적의 단위. 근데 나노미터의 제곱, 마이크로미터의 제곱 뭐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써봤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의 제곱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제곱, 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뭐 이런 것들이 면적의 단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의 단위들인데, 그러면은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 얘네들은
다른 단위지만 차원은 같잖아요. 차원이 같으면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관관계는 1km가 1000m와 같잖아요. 이 컬을 기준으로 양변에다가 똑같이 제곱해버려도 성립하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해버리면은 1km의 제곱은 10의 3승에 제곱하면은 10의 6승이 되겠죠. 네, 10의 6승 미터 제곱이 되는 거예요. 고로 면적 단위 상관관계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거기다가 제곱만 붙이면 면적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면적의 단위, 이렇게 길이 단위에 제곱 붙인 걸 주로 쓰지만 우리 아파트의 넓이는 뭘로 얘기해요? 아파트의 넓이. 평으로 얘기하죠. 평. 논밭의 넓이는 헥타르 쓰잖아요. 헥타르. 그러면은 평이나 헥타르도 면적을 의미하는 동차원이라는 얘기죠. 그 동차원끼리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평이 3.3m제곱과 같아요. 한 평이.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 이게 1헥타르예요. 그럼 100m 곱하기 100m 해버리면은 10의 4승이 되겠죠. 10의 4승 메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 게 면적의 단위들. 면적의 단위들. 킬로미터와 미터가 1000배 차이고 미터와 센티미터는 100배 차이잖아요. 그거는 길이 단위의 상관관계. 그러면 면적 단위의 상관관계는 킬로미터 제곱과 미터 제곱은 그 관계의 제곱관계. 미터 제곱과 센티미터 제곱은 그 관계의 제곱관계. 되겠죠? 네, 그래서 킬로미터 제곱, 미터 제곱은 10의 6승. 미터 제곱과 센티미터 제곱은 10의 4승 관계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km 제곱은 몇 헥타르일까요? 수식으로 헥타르로 얼마냐? 몇 헥타르냐? 1km 제곱은 1헥타르가 10,000m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환산인자로 사용을 해서 헥타르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은 킬로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먼저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1km는 1000m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킬로미터 두 개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얘를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쓴다는 건 여기에다가 제곱을 붙여가지고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곱은 10의 3승에도 미터에도 킬로미터에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미터 제곱 끊어서 미터 제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을 헥타르로 바꾸기 위해서 1헥타르가 10,000m 제곱이다 이용하면은 미터 제곱이랑 끊어서 헥타르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숫자는 3승의 제곱이니까 6승, 아래는 4승, 약분되면은 2승만 남게 되겠죠. 네, 그래서 100헥타르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면적 단위 환산 별거 없죠? 길이 단위 환산에다가 제곱만 붙이면 돼요. 네, 그렇게 환산하는 게 면적 단위 환산. 그 면적 단위 중에서 MKS일 때는 미터 제곱, CGS일 때는 센티미터 제곱, FPS일 때는 피트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는 메타 제곱을 써요. 근데 이 메타 제곱이 그 정상적인 용어는 아닌데 현장에서는 해배라고 얘기를 해요. 해배. 정상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집 사서 도배하고 그럴 때 도배 단가를 계산할 때 몇 해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거는 메타 제곱을 뜻한다는 거.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게 면적이고요. 이제 도형이 입체로 가게 되면은 육면체, 이런 뭐 육면체, 아니면은 원기둥, 아니면은 원뿔, 구, 이런 애들은 면적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뭘 나타내요? 크기를 얘기할 때 최적, 부피, 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면적 다음에 유도 차원은 최적이에요. 최적. 같은 말로 부피, 용적,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잉글리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볼륨이죠. 볼륨. 그래가지고 V로 표기를 해요. 볼륨의 V. 육면체의 최적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수처리 공정은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물이 처리해야 할 물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물리화학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가 공정의 길이잖아요. 길이는 L. 여기가 공정의 폭이잖아요. 폭은 W. 여기가 공정의 수심이 되겠죠. 수심, 높이, H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의 최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정의 최적은 L 곱하기 W 곱하기 H로 표기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L 곱하기 W를 하면은 L에다가 W를 곱하면은 이 바닥의 면적이죠. 바닥의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도 최적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A, H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 A가 어딘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A가 옆에도 있고 위아래도 있고 옆으로도 있잖아. 근데 H를 곱한 A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위의 면적, 아래 면적.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최적이 되는 게 맞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는 없지만 바닥과 높이가 있잖아. 그러면은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 H를 곱해주면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부피도 A, H입니다. 근데 바닥에 직경이 D일 때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직경이 D인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표기가 가능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원뿔은 재원이 여기 직경, 여기 높이가 있을 건데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를 해버리면은 원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원 기둥보다 원뿔은 훨씬 작죠. 그 용적이 최적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이게 원뿔의 최적이 되는 거고, 원뿔의 최적. 그 다음에 직경이 D인 9의 최적은 6분의 파이 D의 3승으로 표기가 가능한 게 9의 최적이고. 기억해 두세요. 최적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러면은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그게 최적. 길이의 3승이 되겠죠. 얘도 길이의 제곱 곱하기 길이 하면은 길이의 3승이 되겠죠. 길이의 3승 하니까 길이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최적의 차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적의 차원은 L의 3승이 되는 거죠. 최적의 차원은 L의 3승. 여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은 최적의 차원은 L의 3승이고 최적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적의 단위는 센티미터에 미터에 킬로미터에 3승을 붙이게 되면은 그게 최적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런데 킬로미터 3승이라는 걸 쓸 일이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가로 1km, 세로 1km, 높이 1km 되는 그런 공정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쓸 일이 없어요. 킬로미터 3승 빼버릴게요. 써봤자 메타 3승, 센티미터 3승이에요. 미터 3승, 센티미터 3승.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은 한 끗 차이잖아요. 미터와 센티미터가 100배 차이죠. 그러면은 미터 3승과 센티미터 3승은 이 관계의 3승 차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은 10의 6승 차이예요. 미터 3승과 센티미터 3승은. 자, 그런데 둘은 한 끗 차이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cm 3승. 요 정도? 그쵸?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되면 1cm 3승이잖아요. 한 각설탕 크기 정도 되겠다. 각설탕 크기 정도가 1cm 3승일 거예요. 1m 3승은 높이 1m, 가로 1m, 세로 1m, 이래야 1m 3승이잖아. 1m 3승과 1cm 3승은 한 끗 차이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 PT병 하나를 센치 3승으로 표기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져요. 메타 3승으로 표기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편하려고 우리는 콜라 PT 하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 리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리터는 편하려고 만든 용량의 단위예요. 그러면 리터와 길이 3승은 차원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리터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놨더니 커지면 뭐 쓰면 돼요? 킬로리터. 작아지면은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나노리터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편하려고 만든 용량의 단위가 리터 시리즈입니다. 그러면은 리터 시리즈와 길이 3승 시리즈는 차원이 같다는 얘기죠? 차원이 같으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킬로리터와 메타 3승이 같은 단위예요. 킬로리터 이퀄 메타 3승. 그래서 킬로리터라는 용어 나오면은 바로바로 메타 3승으로 바꾸세요. 같은 단위. 그러면은 미터 3승과 센티미터 3승이 10의 6승 차이잖아요. 킬로리터와 리터가 1000배 차이죠. 리터와 미리리터도 1000배 차이죠. 그러면 한 칸에 3승이면 두 칸이면 6승, 세 칸이면 9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킬로리터와 메타 3승이 같다는 얘기는 미리리터가 센티미터 3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cc도 같은 단위입니다. cc, 밀리리터, 센티미터 3승 다 같은 단위. 그런 최적의 단위들. 우리 cc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써요? 맥주 먹으러 가서 많이 쓰잖아요. 그 맥주 먹으러 가서 우리는 항상 500cc를 주로 시키잖아요. 알바생이 공대생인지 문과생인지 확인하는 방법. 생맥주 500세제곱센티미터 2잔 갖다 주세요. 알아들으면 공대생. 뭐요? 이러면 공대생이 아닌 거야. 센티미터 3승, cc, 밀리리터 다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500cc를 갖다 줬어요. 500cc 한 잔을 갖다 줬는데 우리가 항상 의심스러운 게 뭡니까? 항상 의심스러운 거. 과연 이게 500cc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의심스럽잖아.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를 재고 여기를 재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높이가 20cm라고 칠게요. 얘가 진짜 500cc가 되려면 직경이 얼마여야 될까요? 얘가 진짜 500cc이려면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직경이 얼마면은 얘가 진짜 500cc일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의 용량, 얘의 부피가 500cc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원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기둥의 부피는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500cc, 500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500세제곱센티미터는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20c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식이 하나고 미지수가 하나면은 미지수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미지수가 D예요. D. 그러면 D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D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D와 엮여 있는 애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제거하는 방법은 이퀄을 기준으로 반대 행위를 양변에 똑같이 해주면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D의 제곱과 4는 나누기로 엮여 있어요.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여기 4 끊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파이도 20cm도 곱하기로 엮여 있으니까 양변에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넘기면은 500세제곱센티미터에다가 4가 곱하기로 넘어오고 파이와 20cm가 나누기로 넘어오면 D의 제곱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요거 계산기 한번 누르고 갈게요. 그러면 D의 제곱은 500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나누기 20. 계산기 좀 눌러주세요. 500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나누기 20. 거기까지 누르면 얼마예요? 31.83. 단위는 아래 센티미터, 위에 센티미터 3승이 있으니까는 하나씩 지워지겠죠? 네, 그래서 센티미터의 제곱만 남게 돼요. 우리는 D를 찾는 거지 D의 제곱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D만 남기려면은 제곱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퀄 기준으로 양변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될까요?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승을 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D 하나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승 하는 행위를 수학기호로 뭐라고 해요? 루트라고 하죠. 루트.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루트 31.83을 누르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또 소스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눌렀을 때 31.83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31.83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라 숫자 줄줄줄줄 더 있죠. 그러면 그 줄줄줄줄을 루트 누르고 숫자 줄줄줄줄을 누르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키가 계산기 맨 오른쪽 하단에 ANS라고 있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answer의 줄임말. 그래서 이런 거 계산기 누를 때 루트를 누르고 그 키를 누르면은 이 31.83뭐 줄줄줄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answer 키를 눌러야 계산이 정확해요. 신속하고. 그렇게 계산기까지 누르면은 D가 얼마 나오세요? 5.64요?
센티미터가 되겠죠. 센티미터 제곱에도 2분의 1승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경이 5.64cm보다 넘어가면 500cc가 넘는 거고 5.64cm가 안 되면 500cc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 이해되셨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루트와 앤서. 계산기 클리어 한번 눌러보세요. 클리어. 계산기 클리어 누르시고 앤서는 하고 불러와 보세요.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5.64가 다시 튀어나오죠? 최근 결과값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키. 최근 결과값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키. 그거를 쓰면은 이런 계산이 굉장히 신속해집니다. 정확해지고요. 무슨 중국집 같네요. 신속 정확. 최적 이해되셨죠? 그 최적의 단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건 메타 3승. 그 메타 3승을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루베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어떤 현장의 속어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나라시. 전문가 계시네요. 나라시 작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술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다발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용어같이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겠죠.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쓰여요. 야, 오늘 유량 몇 루베야? 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루베라 하면 메타 3승. 헤베라 하면 메타 제곱. 그거는 알아두셔야 현장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최적의 단위. 최적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 축구공이 있다고 쳐요. 축구공. 크네. 농구공. 이 농구공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직경이, 이 공의 직경이 궁금해요. 이 공의 부피는 가득 채운 물에다가 공을 담궜더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5리터가 넘쳤다고 쳐요. 이 공을 가득 물을 채운 수조에다가 꽉 눌렀더니 5리터의 물이 넘쳤다고 쳐요. 그러면 얘의 부피가 5리터죠. 그렇다면은 직경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이 공의 부피가 5리터라면 이 공의 직경은 몇 센티미터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몇 센티미터일까? 구의 부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구의 부피? 6분의 파이 d의 3승. 구의 부피. 5리터가 부피잖아요. 5리터는 5,000ml와 같겠죠? 5,000ml는 5,000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은 거잖아요. 밀리리터, 세제곱센티미터, cc 다 같은 단위니까. 그러면 이게 5,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하나고 미리수가 d 하나니까 d 찾을 수 있어야 되죠? d의 3승으로 정리하려면은 6을 이쪽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파이는 이쪽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5,000cm 3승에다가 곱하기 6 나누기 파이가 되면은 d의 3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기 누르고 가도 되고, 누르고 갑시다. 엔서키 연습하기 위해서. 이거 계산기 누르고 가면은 5,000 곱하기 6 나누기 파이 누르면은 5,000 곱하기 6 나누기 파이 얼마? 9,549. 뭐 얼마 이렇게 나간대요. 자, 이게 d의 3승이잖아. 근데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게 d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d를 찾으려면은
뒤에 1승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3승을 떨어내야 되잖아요. 이퀄 기준으로 양변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분의 1승. 양변에다가 3분의 1승. 그 3분의 1승의 다른 기호는 3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3루트 엔서를 누르시면은 답이 나와요. 루트키 옆에 아마 3루트 있을 건데요. 아니면 루트키 위에 3루트가 있던가. 아니면은 3루트가 없으면은 X루트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 누르고 이 키를 누르면은 3루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3루트 누르고 엔서 누르면 D 얼마 나오세요? 21.21cm 정도? 네, 그러면은 저 공의 직경은 21.21cm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3루트 키가 생소하시면은 이거 그대로 누른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3분의 1승 눌러주면 되잖아요. 네, 누른 상태에서 A의 B승이나 뭐 X의 네모승이나 이런 키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제일 일반적인 키는 이렇게 삿갓 키가 있어요. 이게 승수에 대한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온 상태에서 요거나 요거나 요거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계산기 위에 커서가 깜빡거려요. 거기다가 1 나누기 3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루트가 더 편하긴 한데 3루트 잘 못 쓰시면 이걸 그대로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누르면은 21.21이 나올 겁니다. 그 계산기 누르는 건 안 눌러보신 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고, 계산기 누르는 거 적응 안 되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거기까지가 최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 차원은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는 잉글리로 벨로서티예요. 벨로서티. 그래가지고 속도의 기호는 V. 이런 겹치잖아요. 볼륨의 V, 벨로서티의 V. 똑같이 V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 분위기상 이 V가 볼륨인지 벨로서티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수업할 때는 볼륨에다가 뚜껑 닫아가지고 표현을 할게요. 최적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구별을 할 건데, 그 시험지에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도의 V인지 최적의 V인지. 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예요. 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 그래서 속도 V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토탈 이동한 시간, 토탈 이동한 거리, 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원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당 이동한 거리. 그게 속도. 자, 예를 들어서 180km/h로 주행 중이에요. 미쳤죠? 이 180km/h를 아까 우리가 환산했을 때 50m/s였었잖아. 대단히 빠른 속도죠? 1초에 50m. 100m 달리기를 2초에 주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학도는 과속하지 않습니다. 과속하는 사람들은 다 문과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불합리한 일이야. 1초에 50m. 그러잖아요. 그래, 하여튼 180km/h로 주행 중이에요. 근데 그 도로 교통 안내 표지판에 내 목적지까지 3km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몇 분 후 도착할까요? 자, 요런 질문.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막 암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해주기는 하는데, 그 암산했던 과정을 공학적으로 한번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180km/h로 주행 중. 이게 뭡니까? V. 속도죠. 목적지까지 3km 남았다. 이게 뭐예요? 거리죠. 나는 몇 분 후 도착하는가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V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 내가 찾아야 될 거는 T잖아요.
그러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t에 대해서 정리하려면은 그 과정은, 원칙적인 과정은 t분의 l에서 t가 밑에 짱 박혀 있잖아요. 위로 단독으로 올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t를 곱해주면은 여기 t 끊어져서 여기 t 위로 올라갔죠. 근데 v 없고 나는 t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v를 양변에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t는 v분의 l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게 원칙적인 과정인데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과정으로 요 아래랑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v는 t분의 l일 때 t와 v를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t는 v분의 l이니까 대입하자고요. l이 3km, v가 180km/h. 공학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아는 분들 있겠지만은 1000분의 1이 뭐예요? 1 나누기 1000이죠. 1에다가 1000을 나눠주면은 0.001이 나와요. 그러면 0.001은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1 쓰나 마나니까 10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결론은 10의 3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과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뭐와 같겠어요? 10의 2승과 같아요. t의 제곱분의 1, 뭐와 같겠어요? t의 마이너스 2승과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hour의 1승인데 여기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은 플러스 1승이 되겠죠? 네, 그래서 km/h가 밑으로 나눌 때는 180km/를 위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통째로 아래니까 180km/h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km랑 끊어서 소요 시간을 hour로 찾았죠. 근데 묻고 있는 건 미니트로 묻고 있잖아요. 이제 단위 환산. 1시간은 60분과 같다. 단위 환산해버리면 hour 끊어서 미니트로 환산이 되는 거죠. 몇 분 후 도착해요? 1분 후 도착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수식을 세워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정의에서 요거 있어요?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있어요?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있어요?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개에서 2개 있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거 이게 공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속도의 정의를 알면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속도를 알면 거리를 알 수도 있고 거리를 알고 속도를 알면 소요 시간도 구할 수 있고 이 셋 중에 2개 있고 나머지 하나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속도. 자동차의 속도를 자꾸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뤄야 할 건 공학이잖아요. 네, 공학에서 속도의 대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MKS일 때는, CGS일 때는 센티미터 퍼 세크, FPS에서는 피트 퍼 세크, 자동차에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 미국 자동차 애들은 마일 퍼 아워, 이거를 MPH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마일 퍼 아워가 되겠죠? 그러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는 KPH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도의 단위예요. 그러면 다 다른 단위죠? 하지만 차원은 어때요? 다 같죠? 그러면 차원의 공통점 위에는 전부 다 뭐예요? 길이. 아래는 전부 다 뭐예요? 시간. 그러면 이게 속도의 차원이네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은 L, T의 마이너스 1승. 이거 이해되시나요? 밑에 1승이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속도의 차원은 전부 다 L, T의 마이너스 1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속도라는 유도 단위. 시간과 거리를 조합한 거죠.
시간과 거리를 조합한 속도라는 유도 단위.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뭐라고 합니까? 가속이라고 얘기하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가속.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감속이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위해선 자동차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위해선 뭘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무슨 페달이요? 브레이크 페달이요?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야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악셀레이션이에요.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질 때 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당 증가하는 속도. 그게 가속도예요. 시간당 증가하는 속도. 그래서 A는 시간당 증가하는 속도예요. 시간당 증가하는 속도. 그게 가속도. 뭐 가속 하나 예를 들면은 내가 0m/s였어요. 내 속도가 없었어. 근데 이제 시동 걸고 변속기 뒤에다 갖다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았어요. 튀 나가겠죠? 그렇게 튀 나갔을 때 1초 후에 나의 속도가 9.8m/s가 됐어요. 근데 똑같이 1초가 지났다 하더라도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는 더 많아졌겠죠. 그렇게 똑같이 1초가 지났지만 그 지점에서 나의 속도는 19.6이 됐어요. 또 1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붙은 만큼 나는 더 멀리 왔겠죠? 그때 나의 속도는 29.4m/s가 됐어요. 난 점점 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를 든 가속도 A는 시간은 얼마씩 변하고 있어요? 1초씩 변하고 있어요. 그 1초마다 속도는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9.8, 9.8, 9.8씩 증가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 똑같은 간격으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초마다 9.8m/s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칠판에 예를 든 가속도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요 표현은 근데 1초분에 초분에 9.8m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맞잖아요. 근데 얘를 1분의 초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수의 분수에서는 A분의 B분의 C분의 D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묶여서 분모, 이렇게 묶여서 분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어서 세크의 제곱, 이렇게 묶어서 9.8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의 차원 이해하셨어요? MKS, CGS로 쓰려면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9.8m는 센티미터로 980cm/s의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다른 단위지만 같은 차원이죠. 차원은 위에는 L, 아래는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아래에 있는 T의 제곱을 위로 끌어올리면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차원은 L, T의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속도 차원 아시겠죠? 네, 그게 가속도 A. 지구에서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낙하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죠. 그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중력 가속도에 대한 기호는 지구가 당기고 있는 가속도는 그래버티라는 기호를 쓰죠. 그래가지고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속도 A와 중력 가속도 G는,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의 일종입니다. 그죠?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의 일종이에요. 차이점은
방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로, 다른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든지, 아래로, 위로, 옆으로 어디든지.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 가속도, 그 중에 하나가 중력 가속도. 그러면은 지구 중력 가속도 수치는 해수면에서부터의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표적으로 수치 얼마를 쓰죠? 9.8. 중력 가속도 MKS는 9.8 m/s의 제곱. CGS는 980 cm/s의 제곱. 많이 쓰진 않지만 FPS는 32.174 ft/s의 제곱을 사용을 해요. 미터를 센티미터를 피트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피트로 바꿨을 때 32.17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1피트가 30.48cm와 같잖아요. 980cm를 피트로 바꿨을 때, 이걸 이용해서 피트로 바꿨을 때 32.174가 안 나옵니다. 그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게 근사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9.80665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중력 가속도인데, 대략적으로 그냥 9.8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32.174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MKS 중력 가속도, CGS 중력 가속도 그거 두 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가속도라는 개념. 유미란 씨 여기 보여요? 자, 여기까지의 설명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그냥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 단위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잡한 건 5번째로 다루게 될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 힘은 폴스죠. 폴스. 힘의 정의를 처음 얘기한 아저씨가 뉴턴이에요. 뉴턴. 힘의 정의가 뭐예요? 힘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F는 MA. 그거는 말씀을 우리가 초딩 때부터 워낙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잖아요. 이 F가 힘이고요. M이 뭐예요? 질량. A가 가속도.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혁재 씨 사고 치기 전에 나왔던 그 스펀지에서 뭐뭐도 뭐뭐하면 뭐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맞히는 패널들이 맞히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여성도 뭐뭐하면 트럭을 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여성도 뭐뭐하면 트럭을 끈다. 그러니까 이 트럭을 끈다는 게 트럭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트럭을 이렇게 줄로 끌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맨이 와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트럭도 뭐 한 10톤 정도 되는 트럭인 것 같아요. 그 트럭을 줄을 매달아 놓고 어떤 호리호리한 여성이 막 땡겨요. 이게 땡기겠어요? 안 땡겨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하는데 정답이 뭐냐면은 타이어를 매면 이게 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실험맨이 이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커다란 타이어를 이렇게 들쳐매요. 그러더니 끌어요. 그랬더니 질질질질 끌려요. 와, 과학의 힘이었어요. 엄청 재밌었어. 왜 끌렸을까? 타이어를 들러 매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질량이 많아진 거죠. 이 여성이 앞으로 나가는 가속도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질량이 호리호리했다가 들쳐매니까 질량이 많이 세지니까 높아지니까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내고 트럭을 질질 끄는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상금 100만 원 받았어요. F는 MA. 이 단순한 거를 이용한 상금이죠. F는 MA.
그러면은 정의로부터 대표 단위를 써볼게요. 질량의 대표 단위는 MKS로 킬로그램, 가속도의 대표 단위는 MKS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힘의 단위예요. 그러면은 좀 번거로워요. 김대리, 지금 힘을 얼마나 받고 있나? 5670kg 미터 퍼 세크 제곱의 힘을 받고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불편한 단위를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뉴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턴. 그래서 뉴턴은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뉴턴은 정의된 단위고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를 뉴턴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MKS죠. 그러면 CGS로는 질량의 그램, 가속도의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번거롭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다인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다인. MKS, CGS. FPS도 참고만 할게요. FPS 질량의 단위는 파운드, 가속도의 단위는 피트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힘이잖아요. 요 힘의 단위는 파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운들.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요게 힘의 단위. 힘의 단위.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있어요. 몸무게가 60kg. 달에서의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달에서의 몸무게는 6분의 1로 감소해요. 그리고 물속에서의 몸무게는 줄어들죠. 몸무게 60kg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가벼워져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할 땐 무거워지고. 몸무게는 불변이 아니에요. 변해요. 뭐에 따라서 바뀌어요? 중력에 따라서 바뀌어요.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몸의 질량이 바뀌어요? 질량은 불변이에요. 달에서든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나의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나의 무게는 바뀌어요. 무게는 일정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힘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는 중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힘과 무게의 차이점은 뭐예요? 힘이 더 넓어요. 힘 중에 하나가 무게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방향 차이. 무게의 방향은 아래로, 힘의 방향은 어디든. 그런 차이점이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힘과 무게의 차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기호는 중량은 웨이트, 질량은 매스, 중력 가속도는 그래버티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은 대표 단위가 크게 다르다는 거. 대표 단위가. 아까 제가 형석 씨한테 몸무게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킬로그램이라고 대답했죠. 뉴턴이라고 대답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게의 단위도 킬로그램을 쓰는데 무게의 킬로그램과 질량의 킬로그램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질량을 얘기할 때의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매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무게를 얘기할 때의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폴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킬로그램 매스, 킬로그램 폴스 구별을 안 하죠. 이유는 킬로그램 폴스라는 무게의 단위는 1kg 매스의 질량이 지구 중력 가속도로 당겨지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킬로그램 폴스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1kg 폴스라는 무게는 1kg의 질량이 지구 중력 가속도로 당겨지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킬로그램 폴스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세트의 개념이에요. 이 중력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세트의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입니다. 그럼 1g 폴스는 1g의 질량이 지구 중력 가속도로 당겨지고 있을 때 그거를 세트로 1g 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지구 밖에 벗어날 일이 없을 땐 1kg의 질량이면 1kg의 무게가 나가요. 지구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땐 10kg의 질량이면 10kg의 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킬로그램 매스, 킬로그램 폴스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63kg 폴스면 63kg 매스니까. 다만 어디서만? 지구에서만. 근데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의 1kg 폴스와 지구 안에서의 1kg 폴스는 전혀 다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의 단위, 힘의 단위를 킬로그램 폴스, 그램 폴스를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건 중력 단위라고 얘기를 해. 중력에서만 그게 그만큼의 힘이니까.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힘의 단위, 이 무게의 단위는 중력 단위. 지구 중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힘의 단위는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종합을 하면은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 같은 단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힘의 단위의 종류는 뉴턴, 킬로그램, 다인, 그람,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요 네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이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에 얘들의 공통점은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 차이점은 윗줄은 무슨 단위? MKS. 아랫줄은 무슨 단위? CGS. 윗줄, 아랫줄이 다르고 왼쪽, 오른쪽도 달라요. 왼쪽은 지구 중력과 상관이 없죠. 지구 중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쪽의 힘의 단위를, 무게의 단위를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의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는 그 단위 속에 9.8이나 980을 세트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구 중력이 바뀌면 이 힘의 크기도 바뀌겠죠. 중력 단위,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썼을 때 뭐라고? 절대 단위가 아니라 중력 단위, 공학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썼을 때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의 단위가 우수한지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교보제로 사용해서 미안해요. 형석씨라 그랬나? 형석씨 몸무게가 얼마예요? 63? 63kg이요. 그럼 형석씨의 몸 질량은 얼마예요? 지구에서는 63kg이에요. 질량이 63이면 무게도 63이에요. 1kg 매스가 1kg 폴스의 무게가 나가니까 이만큼의 질량이 이만큼의 중량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몸무게 63kg의 이 kg은 힘의 개념이고 몸 질량 63kg의 이 kg은 질량의 개념이고 그러면 똑같이 킬로그램이라고 써놨지만은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지우는 순간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구별할 수가 없죠. 이게 질량인지 중량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력 단위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중력 단위로 몸무게, 몸질량, 무게의 단위, 힘의 단위, 킬로그램 썼으면 그건 중력 단위예요. 절대 단위에서는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를 뉴턴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형석씨 63kg을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선 이거를 이용하면 돼요. 1kg 폴스는 1kg 매스 곱하기 9.8m/s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1 곱하기 9.8이니까 9.8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묶여지죠. 근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라면서요. 9.8 뉴턴인 거거든요. 그래서 1kg 폴스는 9.8 뉴턴과 같아요. 이쪽은 중력 단위고 이쪽은 절대 단위고 그거를 환산하는 환산인자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1kg 폴스는 9.8 뉴턴이다로 킬로그램 끊으면 뉴턴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63에다가 9.8 좀 곱해주세요. 63 곱하기 9.8. (63) 곱하기 9.8 하면 얼마 나와요? 617.4 뉴턴. 몸 질량은 63kg. 이거는 중력 단위예요, 절대 단위예요? 절대 단위예요, 절대 단위.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를 뉴턴 다인 썼을 때 절대 단위.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를 킬로그램 폴스, 그램 폴스를 썼을 땐 중력 단위.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형석 씨 몸무게, 몸 질량의 절대 단위. 절대 단위의 우수한 점은 이게 지워져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질량. 이게 뭐예요? 무게. 하지만 이쪽에서는 이게 지워지면 질량인지 무게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더 우수한 건 절대 단위. 근데 현재 더 많이 쓰는 건 중력 단위. 왜 더 많이 쓰겠어요? 지구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지구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생기죠? 국제적인 추세가 절대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구소련과 미국 나사 애들이 우주 왕복선 같이 띄우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올라가지 못하고 폭파했어요. 그 이유가 절대 단위, 중력 단위 섞어 쓴 게 이유예요. 절대 단위, 중력 단위를 미국에서, 소련에서 섞어 쓰다 보니까 공학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날아가다가 폭파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절대 단위입니다. 그러면서 대세는 MKS입니다. 앞으로의 대세는 MKS 절대 단위로 국제 표준 단위가 맞춰집니다. 그것을 SI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60년대에 제정된 국제협약인데 아직까지도 미진해요. 이유는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게 국제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움직임 때문에. 근데 지금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파트 더 이상 평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잖아요. MKS 절대 단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모니터의 크기도 몇 인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 움직임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형석 씨의 몸무게를 63kg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먼 미래가 될 거예요.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617.4 뉴턴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환산해 놓으세요. 뉴턴으로. 그 환산하는 방법은 1kg 폴스가 9.8 뉴턴. 1g 폴스는 980 다인. 1g 폴스는 980 다인. 이 네 개의 공통점은 힘의 단위, 무게의 단위. 차이점은 윗줄은 MKS, 아랫줄은 CGS. 왼쪽은 중력 단위, 오른쪽이 절대 단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중력 단위, 절대 단위 판단하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돼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센티미터, 그램, 세크, 이게 CGS.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게 MKS. 앞으로 5초 후에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나는 CGS 썼어요, MKS 썼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CGS도 MKS도 똑같이 세크인데 이거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CGS인지 MKS인지 판단하려면 길이든 질량이든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절대 단위, 중력 단위 판단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과 무게가 있어야 중력단인지 절대단인지 판단을 하는 거지 힘과 무게가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동차가 180km/h로 달리고 있어요. 절대단이에요? 중력단이에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단이 중력단이 판단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속에 힘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요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유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절대단위와 중력단위를 구별해야 할 일이 없었으니까. 사실 시험 문제 풀 때도 구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물질이 10g 있어요. 질량이 10g이면 무게도 10g이니까. 근데 분명히 질량과 무게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왜냐?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줄 알면 이미 공학 계산에 눈을 뜬 거예요. 질량은 불변, 무게는 바뀌어요. 가속도에 따라서. 예, 그거를 구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